반갑습니다. 마지막 세션을 맡게 될 세종연구소의 진창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대체적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세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 후보자들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자도 한일 관계의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비틀어진 한일 관계를 바로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한일 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일 양국의 국민들 포함해서 많은 국제 관계에 있는 분들도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은 사실은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일 관계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풀기에는 지금의 현재에서는 굉장히 지난해 과제인데 앞으로 차기 정부는 어떤 한일 관계의 개선책을 가졌으면 좋을 것이냐라는 것을 미래를 여는 의미에서 제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킬 필요도 없이 한국에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님, 참 잘 아시죠? 한일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도 많이 하시고 한일 관계 전문가로서 가장 저명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규 한국 외교협회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준규 회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 대사를 역임했고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실무 또는 한일 관계의 앞날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현익 국립외교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님도 외교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한일 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테이블은 대체적으로 한 5분씩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세컨드 라운드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좋은 세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딜레이해서 이번 세션이 좀 줄어든 아쉬움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기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원덕 교수님부터 한 5분 정도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덕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시간 절약상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기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당면한 현실부터 우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 관계는 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정부 간 관계가 완전히 냉각되어서 거의 대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또 국민 감정 면에서도 호감도가 반토막 났죠.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는 상당히
복합 골절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우리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런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는 조금 뒤에 논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또 일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만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 현재 그 당면하고 있는 갈등을 극복하고 좀 신뢰를 회복해서 전면적인 대일 협력이 가능한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몇몇 말씀이 있으셨지만 1998년에 그 합의를 이룬 김대중 오부지 21세기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언을 그 바탕으로 재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서 한일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해야 되겠고 고위급 전략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한국 입장에서 볼 때 한일 관계는 양자 관계라기보다 저는 한국의 대외 안보 전략 정책의 기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숨은 코드가 한일 관계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미일의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일본하고의 관계는 한국 외교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외교적 자원이다 또는 외교적인 공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도쿄 축을 협력으로 잘 구축을 하게 되면은 워싱턴으로 가는 길도 빨라지고 또 베이징으로 가는 길도 지름길이 뚫린다고 봅니다. 또 평양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일본과 경유해서 이루어질 때 훨씬 더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는 한국 외교의 자산이자 또는 전략적인 공간이다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다자 협력의 또 기본 축이 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관계 또 한편으로는 한중일 간의 기능적인 협력 이렇게 가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남북한 일본 협력도 견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집착으로 해서 한국의 대일 외교의 운신의 폭을 그 스스로 묶어놓는 것은 좀 패착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정부에서 이 대일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반성하고 좀 그 극복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원덕 교수님께서 대체적으로 총론을 넓은 의미에서 전면적 협력 관계로 한일 관계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게 한일 관계라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외교의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선 그 한일 관계 가장 큰 문제가 강제징용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외교에 또 일선에서 일본 대사님으로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준규 우리 회장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니 처음에 다음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자고 그래놓고 갑자기 징용공 문제로 훅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징용공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현안으로 돼 있긴 하지만 또 현 정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본 쪽하고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현재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일본 측과 협의를 진전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첫째는 징용공 문제에 어떤 기발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는 그 문제도 있지만 한일 간의 신뢰 관계가 한일 간에 서로 가지고 있던 신뢰가
너무 바닥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묘안을 짜서 가지고 가도 일본 쪽이 그것을 경청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징용국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차기 대통령 또는 차기 정부가 대일 관계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가끔 그 한일 관계 또는 대일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데 얼마 전에 제 패친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한일 관계 개선하는데 한일 관계 개선은 도대체 왜 해야 되지요? 이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 댓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답글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의문을 가진 분한테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설득을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다음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대일 관계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과연 그분들이 대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영혼 없이 그냥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국제 정세나 또는 일본이 취해온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 또 일본 국민들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그러한 냉정한 판단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일본 측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기초해서 대일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일본하고 뭘 해보려고 하면은 내심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나가야 되고, 그 노력과 함께 일부에서 있을 수 있는 반발, 이것은 어느 정도 감수하거나 극복하고 나가겠다는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없어 가지고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개선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 한일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으로 한일이 돌아가야 된다고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8일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이 21세기를 향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것에 서명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 시기에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통절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역사인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설린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바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 선언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한 획기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이 선언 이후에 이 선언의 정신에 기초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
지금의 양국 관계는 많이 달라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통절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한 그 마음을 지켜서 계속 반성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미 정리된 것으로 간주했던 과거사 문제를 다시 들춰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지금의 최악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드맵입니다. 관계 개선의 로드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제일 좋은 것은 98년도에 이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준규 대사님, 네. 그 로드맵에 대해서는 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럴까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대체적인 앞으로의 차기 정부가 해야 될 그 정신과 그리고 전제 조건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로드맵에 대해서는 그다음 세컨 라운드에서 말씀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국립외교원장으로 계신 홍현익 우리 박사님에게 앞으로 정부는 현재 한일 관계 문제를 어느 정도 진단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차기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 개선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입니다. 저는 사실 한일 관계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렇게 한일 관계 대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상당히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기본 입장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일단 그 이원덕 교수님께서 현 상황이 한일 관계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건 조금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일 안 좋았던 것은 아마 한일 수교 이후에 김대중 납치 사건 때가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아마 엄청나게 지금과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한일 관계가 완전 파탄 상태에 났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저는 제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셨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아주 반일 대통령이라고 유명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방문하시지 않았던 독도였죠.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감정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확실히 다졌다, 확인했다, 그런 의미로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해방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독도를 가다니. 근데 독도 간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일본 측에서 받아들이기엔 더 큰 충격이 있었죠. 일본에서는 2차 대전에 패망하고도 천황만큼은 살려달라, 국왕만큼은 그냥 보존해달라. 그래서 이제 미국조차도 보존을 해줬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왕은 한국의 과거에 행한 짓에 대해서 사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왕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인들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건 불경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일 관계 최악의 상황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천안문 앞에서 푸틴과 시진핑과 같이 나란히 서고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경악했었죠. 그러다 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셔서 완전히 그냥 미국 경도로 또 가버리셨고, 그러니까 그 널뛰기 외교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걸 물려받았는데, 사실 뭐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의 상황이 우리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일본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반감이 이제 높아진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물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본과 잘 지내지 못한 것이 잘했다라고 보는 국민도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일 관계는 그 정상화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못하지만, 그것이 이제 유산을 물려받아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나름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민족 정기를 되살리고 역사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우리의 민족 정기를 살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당한 짓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2018년에 한반도 평화의 봄이 왔었고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이 정상회담, 그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노력을 해서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정말로 싫다라고 생각하는 듯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3개 핵심 부품에 대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저는 일본이 과연 우리의 우방국인가 진짜로 의심했습니다. 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완전히 재를 뿌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2018년에도 판문점 정상회담,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9년에 하노이 정상회담 그 전후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북한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북한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믿으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이다, 친북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고 트럼프를 계속해서 설득했고요.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문제인 그 납치자 문제, 그리고 그 자신의 안보 문제인 아주 소극적인 국수주의적인 자국의 안보 문제인 일본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폐기시켜야 된다. 이거는 핵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네, 우리 그런 홍 엉뚱한 원장님, 주장했거든요. 대체적으로 뭐 현상의 인식은 네. 잘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 홍 원장님도 네.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차기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한일 관계를 끌어갔으면 좋겠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일본이 손쉽게 사실 그 2019년 7월 1일 날 일본이 3개 부품 제재를 가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IMF 사태보다 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한 5달 이상 동안 제가 매일같이 들었어요. 이 정부가 한일 관계를 망쳐놔서 우리 한국은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너무나도 한일 관계가 잘 되면 뭔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도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한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민족 정기를 훼손하고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인위적으로 막 개선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조선 침략하고 식민지 경략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만행을 저질렀고 강제징용에다가 거기다가 강제 동원해서 여성들을 위안부로 군대 위안부로 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개탄하고 정말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상황은 조금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일본은 ICA라도 가서 이를테면 징용 문제 같은 걸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서 자칫하면 우리가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처하는 것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데는 또 앞에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지켜보고 있고 국제사회도 이걸 지켜보고 있으니만큼 우리가 먼저 일본에 대해서 공세적으로만 나갈 것은 아니고 정상회담이나 외교나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정상회담도 개최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조금 지금야말로 세계 8대 선진국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 문제 가지고는 너무 박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한일 간의 문제를 배상 문제로 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 우위를 확고히 확립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그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해서는 현상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한일 관계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된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오히려 한국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과거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국이 제안을 해라고 한국이 해답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 홍 박사님은 홍 원장님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도덕적 우위를 지키면서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은 좀 더 한일 관계 적극적인 그런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현덕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이준규 대사님도 로드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일 관계를 꽉 막힌 관계로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 한일 관계 악화의 뇌관은 징용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홍현익 선생님의 진단에 대해서 반쯤은 동의하고 반쯤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먼저 얘기하고 나서 해도 되죠? 우선 뭐 65년 이후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이다라고 하는 건 레토릭의 의미가 좀 들어 있다고 봅니다. 70년대 중반에 김대중 납치 사건, 또 문세광 소위 영부인 암살 사건이 있을 때 단교 직전까지 갔던 관계를 생각하면은 지금의 한일 관계는 뭐 상대적으로는 그다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한일 관계가 대단히 악화되었고 또 그 악화도 대단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 한일 관계를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인식론으로 봐야 되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은 저는 지금 한일 관계는 과거하고 달리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홍 선생님 말씀에서도 주변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대단히 지금 한일 관계의 현실을 구체적인 현실을 잘못 읽고 있다라고 봅니다. 1965년 당시 한국과 일본의 국력차는 30대 1이었습니다. 1990년 당시 한국과 일본의 국력차는 10대 1이죠. 이제 2020년에 한국의 국력차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3대 1까지 좁혀졌습니다. 인구를 고려하면은 1인당 소득, 또 생활 수준 이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거의 대등한 관계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군사비 지출을 말씀드리면은 한국과 일본은 거의 동등한 군사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되었다.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일부 품목에서 하면 한국이 경제가 무너지고 그런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일 관계는 전 미중 전략 경쟁 속에 끼인 양자 관계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고 또 사회경제적 과제를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이익을 나눠야 될 그런 나라다. 상당 부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일 관계를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과제는 뭐냐? 전 징용문제 해법이라고 일단 보는데요. 징용문제 해법을 만들어 내므로써 적어도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 그 투자 기업들의 자산이 우리 법원의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강제 집행이 진행되고 있고 현금화 직전에 와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쯤까지 되면은 일본 자산이 매각되어서 아마 그 피해자들,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전달되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한일 관계는 더욱
겪게 되고 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파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징용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전에 제가 우선 전제로 하고 싶은 것은 징용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그 데피니션 정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는 징용 문제 해결의 대상을 어떻게 확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지금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문에 강제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총 3건이고 그 피해자 수는 32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32명에게 1억씩을 배상하라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값어치로 하자면은 약 아무리 많아야 50억 원의 문제다. 지금 한일 관계는 50억 원 때문에 이렇게 최악의 갈등으로 치닫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건 미니멈의 해석이고 우리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은 소위 그 식민지 시대 동안 징용징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전부 치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유족까지 포함해서 만약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100만 명의 문제고 액수로 따지면은 100조의 문제다. 아마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은 이게 32명의 보상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100만 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말하자면 일본 전후 말하자면 전후 처리 정책의 근간을 다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그 각도로 문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징용 문제 해결 논하기에 앞서서 징용 문제의 해결의 정의를 먼저 해야 된다. 저는 미니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의 문제 그리고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15건 약 1032명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중에서 대법원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건수나 인원으로 하면은 약 300여 명이고 결국 300억 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300억 원의 문제를 300억 원을 일본 투자 기업이 지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본 정부가 그거를 지불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 청구권 기업이 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냐 이런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이미 재판에서는 시효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죠. 2018년 10월 30일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걸 고려하면은 징용 문제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는 이슈는 아니고 결국 300여 명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구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본 기업의 자산을 집행하는 문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외교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거를 피해자의 구제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다, 또는 대일 관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냐의 문제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징용 문제는 철저하게 외교 문제다. 한일 관계의 핵심적인 외교 쟁점으로 지금 부상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라는 각도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일 외교의 한 과제로 설정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다룰 이슈가 아니고 외교안보실에서 다룰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 이론적으로는 뭐 3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금을 조성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대의변제도 소위 한국 정부 또는 청구권 수혜 기업 또는 국민 성금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피해자들의 말하자면은 배상을 지불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입법으로 법률을 제정해서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걸 3가지 다 이야기하시면 아닙니다. 짧게 다른 하려고 분들이 합니다. 말씀을 못 하시니까 첫 번째 2번째, 3번째는 한 키워드로 좀 말씀해 주시면 다 저도 좋을 그렇게 것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의변제 방식이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번째는 아까 대사님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ICJ 제소 방식도 있죠. 공동 제소. 이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분 승소, 부분 패소의 결론으로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김영삼 포뮬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건데 그건 아까 홍현익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하고 일치하는데
일본에게는 정신적인 청산을 요구하고 소위 피해자 구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93년에 위안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셨습니다. 일본에게는 제대로 사죄하고 진상 조사하고 일본 국민에게 제대로 가르쳐라. 그 대신 우리 할머니들에 대한 구제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 이거죠. 말하자면은 도덕적인 우위에선 과거사 해결 방법이죠. 저는 이 사만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에 있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문제이고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정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실행하는 의지를 아까 우리 이준규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의지를 갖고 있는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고 이것을 실행하는 플레이어, 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불신이 더욱더 높아져 있다.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를 사실은 다음 정부, 차기 정부가 이번 정부에서 풀면 제일 좋죠. 그런데 다음 정부가 풀어야 될 과제로, 숙제로 떠안게 됐는데 우리 이준규 대사님의 로드맵을 한번 들어보고 또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진정 원하는 게 뭐죠?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참회하면서 무릎 꿇고 와서 사죄를 하고 법적 책임도 인정하고 금전적 보상도 다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죠. 65년도에 한일 협정 체결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도 원하는 게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거기에 응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일본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타협한 것이 65년도 한일 기본 협정이고 청구권 협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오부지 수상하고 미래를 향한 공동 선언을 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이 진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김대중 대통령님도 일본이 진정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이다. 우리가 반드시 원하는 길은 아닐지 몰라도 더 나은 길이다라는 생각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든 사안을 다 일본이 잘못했다고 치부하고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올 때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길을 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돌아오는 손해가 있죠. 우리한테 일본하고 타협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나가면 돌아올 이익이 없어지는 것, 그 기회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대일 관계 개선의 넘버원 전제 조건이 대일 관계 개선을 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 의지가 없어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관계 개선의 로드맵은 뭐냐? 그 구체적인 사안, 징용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문제를 일본에 제시해도 일본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새 정부, 새 대통령은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본 정신은 확실합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의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우리 대통령이 다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수상과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것은 잘 안 될 겁니다. 일본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우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라고 우리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에 우리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7월에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관계 개선 노력이 잘 진전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새 정부 새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내에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에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번째 맞는 8.15 경축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8.15 경축사에서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그러한 대일 정책을 발표하면은 그와 동시에 일본과는 물밑으로 이번에 내가 발표하는 기념사의 내용의 진의는 이거다라는 것을 일본 측에 전달을 하면은 일본 측이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으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성사되고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방위를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분위기가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양국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은 징용공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은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요 전 세션에 우리 영화인들 간의 협력이라든가 BTS라든가 또는 우리 한류가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 또는 일본 분들이 우리 한국 방문하는 것 또는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인들이 1년에 700만 이상 일본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이 저변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새 정부가 대일관계 개선이라는 굉장히 지난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의 그 한일 관계를 그 획기적으로 풀기는 좀 더 점진적이고 그리고 시간이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대화의 통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대화의 통로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의 통로를 청와대와 간저가 서로 책임을 지는 분들이 만나서 대화의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준규 대사님 말씀대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신사협정 그리고 신사협정을 맺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현상을 동결하는 것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빨리 나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이원덕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대의 변제를 하든 또는 외교적 교섭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필수적인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이게 이제 빠져 있으면 또 문제가 뒤엎여지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거죠. 이제 이게 잘 되면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해결, 아까 이야기한 기금을 만들거나 법적인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는 국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당적 외교로서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전략 로드맵을 잘 짜셔가지고 다양한 그 액터들이 국회 포함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제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립외교원장님께는 중국과 미국의 지금 전략 경쟁, 미중 전략 경쟁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외교는 어디로 가야 되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한일 협력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 말씀 들으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한일 관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도덕적인 절대적 우위성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좀 미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 내부에 한일 관계가 지금 안 좋으니까 난리 큰일 났다. 이런 태도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2019년 7월 1일 전후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의 3개 부품 제재했으니까 한국은 이제 무너진다,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했던 언론과 전문가들이 누군가? 이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론들은 틀림없이 뭔가 편향적인 언론이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1990년대 중반에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평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날 몇몇 지금 아주 한국의 언론을 휩쓰는 그런 언론에서 사설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우리의 주권의 절반을 겨우 회복했다.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해야 된다. 이것을 달성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주권을 회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언론이 누군가. 그런데 그 같은 언론이 지금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면 이 나라 큰일 난다, 북한한테 먹힌다. 그러나 그동안에 남북한의 경제력은 10배에서 지금 54배까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0년대 중반에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빨리 가져와라 그러는 언론이 지금은 가져오면 큰일 난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상당히 좋죠. 상호간에 좋죠. 우리도 좋고 일본도 좋은데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이거는 좀 오히려 우선순위는 따로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확고한 도덕적 우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이원덕 박사님이 얘기하신 4가지 방식 중에 말씀드린다면 그 소위 김영삼 방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고 이 징용 문제나 위안부 피해자 이 두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사과는 반드시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받으면 우리가 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부가 하든 아니면 1965년에 청구권 자금으로 돈을 받아서 좀 부흥을 이룬 포스코 같은 회사가 좀 나눠서 하든 그 돈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도덕적 우위에 서서 너네들은 확실히 반성하고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진창수 박사님이 얘기하시듯이 이런 방식을 과연 피해자분들이 충분히 납득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피해자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여러분들을 정부가 노력을 해서 다양하게 접촉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일 간의 교섭을 통해서 이러한 사과, 또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게 기시다는 고노다마를 인정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시다는, 근데 지금 기시다가 약간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2015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 외교장관하고 이렇게 내가 마지막으로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사과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본이 사과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10억 엔을 주고 이것이 마지막 사과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기시다가 총리로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네. 그 대신에 비용 문제는 우리가 담당하고 네. 이런 것을 가능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입법화해서 우리 국민 내부로서도 갈등을 벌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진 박사님 여쭤보신 거 한 가지만 네, 짧게 한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심각한데요. 제 지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어느 언론들을 보면 이제는 진짜로 반드시 미중 간에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언론은 저는 상당히 정론을 피지 않는 언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반드시 잘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 기조로 대한민국의 외교 기조는 국제 평화와 상호 번영을 위한 전방위 협력에게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배척하고 제재하고 그 다음에 봉쇄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 안 하겠지만 그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정책은 뭐든지 협력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쿼드 같은 것도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를 배척하지 않는다면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융통성을 가지고 나가면은 큰 문제 없다. 한 10년 뒤에는 모르죠. 진짜 미중 간의 전쟁 직전에 가면 그때 가서 선택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도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제 관계 속에서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거기서 일본의 역할은 뭐냐라는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 2, 3분씩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덕 교수님. 네, 우선 그 한일 관계 또는 남북한 관계가 처한 국제 정치적인 이 구조의 현실을 우리가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한과 4강으로 굳어진 그런 구시대적인 국제 정치 체계가 아니라 미중 양강의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 속에 한반도와 일본이 끼어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일본하고의 상대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홍현익 선생님께서 북한 남북한 관계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있는 인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 속에 한일 관계가 놓여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일 관계의 미래 비전을 생각할 때 냉전 체제 하에 서유럽을 그 아날로지로 늘 떠올리게 됩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서유럽을 가운데 두고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했죠. 그리고 소위 경제 사회적으로는 디커플링하는 그런 양상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 속에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 특히 독불 관계, 독일과 포란드는 우리보다 더한 갈등과 전쟁을 역사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러한 그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을 말하자면은 화해의 프로세스로 끌어가고 독불 관계, 독프란스 관계를 보면 그렇죠. 그런 그 역사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화해를 달성하고 서유럽 전체를 평화와 공동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자, 21세기 동부아시아의 한일 관계는 어떤 상황이나 저는 지금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일 관계가 끼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독불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미중 물론 전략 경쟁이 과거의 냉전 체제하고는 다르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또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조 협력이 가능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양까지를 걸치는 그런 그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21세기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정규 대사님. 한일 관계가 우리 새 대통령이나 새 정부의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된 한일 관계가 새 정부 외교의 자산이 되고 또 우리 외교의 활력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사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기인한 것인데 지금 현상은 그 짐을 일본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같이 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부지 선언이나 65년 한일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아니면은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진정한 사과는 일본의 숙제로 남겨놓는 것이 그 짐을 일본에 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새 대통령이나 새 정부가 대일 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인식을 가지고 냉정한 정세 판단 하에서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익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전략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한일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까 우리 이현덕 교수가 말씀하셨다시피 외교의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규 대사님은 의지를 가지고, 다음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꼭 그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홍현익 우리 원장님은 도덕적 위에선 한일 관계가 지속돼야 된다. 이런 세 분의 말씀이 아마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 이 세 분의 말씀을 잘 만들어서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